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1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말미에 살짝 졸려서 밥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갈치조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저는 뭐 요리 갈치조림 같은 거 그냥 할 때 기본 있는 재료들을 몽땅 넣고 그냥 팔팔팔팔은 아니고 서서히 끓여서 먹는 스타일이라 손이 많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떤 작품이 탄생될지 잠옷 궁금합니다. 자, 오늘 내 안의 유인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마음의 비밀, 데니얼 웨이그, 커트 그레이 지음, 최호영 옮김, 추수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데니얼 웨이그,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 기념 론슬리 심리학 교수이며 미국 심리학회 2011년 우수과학 공로상, 심리과학 학회 2011년 윌리엄 제임스 회원상, 실험사회 심리학회 2011년 우수과학자상을 수상했다. 그는 의식적 의지의 착각을 비롯해 여러 책을 썼으며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2013년 눈을 감았다. 그러셨군요. 2011년에 정점을 찍으시고 불과 2년 후에 돌아가신 학자분이시군요. 심리학 교수. 커트 그레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 조교수. 그곳에서 마음 지각과 도덕성 연구를 이끌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데니얼 웨그너의 부탁으로 이 책을 마무리했다. 옮긴이 최호영,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구성주의에 대한 연구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낸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문 1장 웰컴 투 더 마인드 클럽, 마음 지각의 지도 그리기. 2장 동물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적 시선. 3장 기계, 인간의 욕구와 기계의 진화. 4장 수동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 5장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6장 말 없는 자,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뇌. 7장 집단 지각의 신비한 힘. 8장 죽은 자, 마음의 보존과 기억. 9장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10장 자기 자신, 가장 흥미롭고 특별한 마음 비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책들을 제가 마음을 얘기하는 책들을 많이 지금 사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평가도 좋더라고요. 평가도 좋고 어떻게 살게 된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고책으로 샀습니다. 중고책으로 사서 크게 돈은 들지 않았다라는 거. 아이고, 책장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책장을 주워와서
그동안 처치곤란이었던 책들을 그나마 좀 정리를 하게 돼서 저 베란다에다가 그냥 공간을 억지로 마련해서 놔뒀는데 한결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책을 그동안은 책 놓을 때도 없고 해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서 어떻게 알라딘 그걸 보다가 또 책을 좀 샀습니다. 중고책을 사서 돈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중고책을 좀 몇 권 샀습니다. 책 부자입니다. 책 부자. 뭐라도 한 가지는 부자면 좋죠. 그 중에 책 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자, 내 안의 유인원 342쪽 시작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광품, 완벽에 가까운 통합조정과 전체를 위한 희생정신 덕분에 개미 군집은 종종 사회주의 사회에 비유되곤 한다. 사회주의에 비유가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사회주의보다 전체주의에 가깝지 않을까요? 무슨 개미들이 좌파란 얘기입니까? 자, 개미 군집과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의 천국이다. 그러나 질서정연한 개미집 옆에다가 가장 잘 훈련된 인간 노동자를 세워놓으면 아주 비효율적인 무정부 상태로 보일 것이다. 사람은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술을 마시고 잡담을 나누며 게으름을 피운다. 자존심 있는 개미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들이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 공산주의 정권들이 실시한 대규모 사상 개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거부한다. 우리는 공동 이익에 민감하지만 그렇다고 기꺼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경제적 동기부여 구조 때문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일단 그런 뭐랄까 각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는 데서 인간의 욕구라는 건 본능적인 건데 문제가 있었죠. 막대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뒤에야 공산주의가 붕괴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산주의는 너무 극단적이었고요. 공산주의보다 복지국가, 수정자본주의, 욕망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도 인정하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은 마련해주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좀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AI와 로봇, 휴머노이드로 인한 혁명이 아마 일어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인간들은 그럼 뭐하냐? 놀아야죠. 놀아야죠. 그런 사회가 반드시 오길 바래요. 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노느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읽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그 정도 하겠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겁니까? 많이들 비슷하실 거예요. 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뭐 자기가 취미가 나는 일밖에 없어. 그럼 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죠. 뭐든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목수 같은 분이면 괜히 식탁 같은 거 만들고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 인간 세상은 정말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자, 나치 독일은 그것과는 종류가 아주 다른 이데올로기 재앙이었다. 여기서도 전체를 개인보다 상위 가치로 두었지만 사용한 방법은 사회적 공학 실험이 아니라 희생양 찾기와 유전자 조작이었다. 전체주의는 그 길로밖에 나갈 수 없죠. 자기들이 하나다 라고 얘기하려면 다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가 우월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무엇이 아주 저열해야 되죠. 그럼 막 학대하고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우등 민족과 열등 민족으로 나누었으며 우등 민족은 열등 민족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는 섬뜩한 의학적 용어를 동원하여 건강한 국민을 위해서는 암묵적 요소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치가 이 개념을 극단까지 추구한 결과 생물학은 서구 사회에서 혐오스러운 평판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이게 고약하게 돼버렸는 거예요. 이 우생학 진화론에서 관계된 다윈의 진화론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네들 이데올로기에 적용시켜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려서 그걸 폭력적으로 전 세계에다 드러냈죠. 유럽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거의 뭐 죽을 뻔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그나마 나치와 일제 전체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게 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미국이 요즘에 전체주의 국가처럼 돼버리고 있어서 참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지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데, 과학의 발전으로 너무 힘이 또 커져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위험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력, 핵무기를 비롯한 그 무력은 너무 셉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세 보여요. 걱정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다 같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기술과 능력이 있는데 아깝습니다. 평화가 이롭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진짜 이 우리의 동물적 어떤 본능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이 흐르고 있던 선택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특정 시대와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우생학 운동은 우수한 혈통의 번식을 통해 인류를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미국과 영국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플라톤의 국가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상에 바탕하여 범죄자를 거세하는 행위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사회적 다윈주의, 즉 자유방임형 경제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구축해 집단의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는 사상은 오늘날에도 정치적 의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이
그린란드 먹겠다고 하고, 캐나다랑도 지금 막 싸움 보려고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뭐 다. 근데 역사적 맥락을 따라가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던데 다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생물학은 어색한 동거자이고 대부분의 생물학자는 따로 떨어져서 자길 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자연적인이라는 단어가 지닌 큰 호소력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모든 이데올로기가 채택하려고 든다. 이것은 행동이나 사회에 대한 글을 쓰는 생물학자는 정치적 소용돌이로 빨려들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생물학자들이 그 사회적이나 정치적 글을 쓰는 건 매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위험성이 이게 내포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유인원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원숭이는 이웃이 포도를 얻자마자 오이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신문들은 우리의 발견을 인용하며 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논평을 통해 원숭이가 불공정한 대우를 참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참아야 하는가? 라고 반문했다. 벌써 알겠네요. 참. 이러한 기사는 독자에게 기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까지 있었다. 나 참. 그는 우리가 얼핏 보기엔 공정성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 자본주의를 헐뜯으려고 시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비판자가 간과한 게 있는데 우리의 원숭이들이 보인 반응은 자유시장의 작용 방식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고 가격이 공정하지 않다면 불만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행동이 있겠는가? 1879년 미국 경제학자 프랜시스 워커는 왜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쁜지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는 인간 행동이 경제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을 탓했다. 우리는 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기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모형에 푹 세뇌된 나머지 자신의 행동마저 그러한 모형에 맞추기 시작한다. 심리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생 평균보다 더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인 자기 이음 모형을 가르치는 수업을 계속 받다 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지니고 있던 친사회적 경향은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남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평판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포유류는 신뢰와 충성심과 단결을 한다. 타이 숲의 침팬지들처럼 불행에 빠진 구성원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구성원을 다루는 방법, 예를 들어 협력하길 거부하는 자에게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법도 터득하고 있다. 상호주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여기는 종류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게 해준다. 우리와 가까운 친척들의 집단 생활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쟁 정신과 잘 발달된 공동체 의식을 모두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정치 체제는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야 한다.
자본주의와 공동체 의식에서의 균형이라. 좋습니다. 그렇게 찾아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미가 아닌 한 순수 사회주의는 우리에게 맞질 않는다. 최근의 역사는 개인의 야망을 펼칠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자유시장의 승리로 환호하긴 했지만 순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사실 순수 자본주의 정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만 해도 견제와 균형, 노동조합, 보조금 등 판매 시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주 많다. 그래도 나머지 세계와 비교하면 미국은 무제한 경쟁의 실험장인 셈이다. 이 실험은 미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렇지만 국가의 건강은 그 부에 비해 점점 뒤처지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내부 붕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부 붕괴. 자본주의는 내부 붕괴한다고 마르크스가 내부 붕괴로 망한다고 마르크스가 일찍이 예언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버티는 이유는 역시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예. 마약 뭐 이런 거 막 전면 허용하고 뭐 범죄도 뭐 막 경찰도 없고 뭐 이러면 어떻게 국가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인 통제에 공동체의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합의로 이루어지느냐, 어떤 한 사람의 독재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죠. 자, 미국 국민은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키도 제일 컸다. 하지만 지금은 수명과 신장으로 따진다면 선진국 중에서 바닥에 가깝고 10대 임신이나 유아 사망률로 보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평균 신장이 10년 사이에 약 2.5cm씩 커져왔으나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북유럽 사람들이 미국인보다 평균 7.5cm 이상 더 크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이민자 탓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데 전체 인구에 비해 이민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에서도 미국은 나머지 세계의 보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중요한 이 건강 지표에서 미국은 상위 25개국 안에도 들지 못한다. 아이고. 미국 그 보면 그 보험 의료보험 체계는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한번 가면 200만 원 들고. 참 끔찍합니다. 미국 같은 데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용의자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민영화인데 그 결과로 수백만 명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윌킨스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전 세계에서 자료를 수집해 연구한 끝에 불평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수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미국은 제3세계 국가와 상황이 비슷하다. 상위 1%의 소득이 최하위 40%의 소득보다 더 많다. 이 수치는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윌킨스는 이렇게 큰 소득 격차가 사회적 구조의 기반을 좀먹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아무도 마음이 편할 수 없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부국이 국민의 건강 상태가 가장 나쁜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하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가 많으면 뭐합니까? 1%에 쏠려 있고 그 1%가 슈퍼파워를 가지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해답은 당연하잖아요.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정부가 그 1%를 제어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야죠.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런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 그 세력이 없어요. 민주당도 썩었고 지금 공화당도 썩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러면 쪼개지죠. 참 위태위태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정치 체제든 시민의 육체적 행복을 지키는 데 실패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와 인간 행동의 불이치 때문에 붕괴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소수의 물질적 행복을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접하는 자본주의는 계속 지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인생을 지탱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단결을 부정한다. 그것은 진화를 통해 발달해왔고 우리의 협력적인 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평등주의의 긴 역사하고도 배치된다. 영장류 실험 결과는 혜택을 모든 구성원 사이에서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협력이 붕괴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 행동도 같은 원칙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꼭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생활에서 또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붕괴해요. 그 공동체는. 평등하지 않으면. 유엔원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침팬지 영장류 실험에서도 하물며 인간이. 이처럼 자연의 책은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모두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개인 이익의 추구를 중시하는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준다. 마거릿 대처가 사회를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을 때 사회성이 아주 강한 영장류인 우리 자신에 관해 한 이야기가 아닌 게 분명하다. 19세기의 러시아 대공 표트르 크로포트킨은 삶을 위한 투쟁이 단지 더 많은 협력을 낳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유경쟁과 그것이 유발하는 효과는 무시했다. 문제는 양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마도 우리 조상들의 소규모 공동체에 가깝게 모방할 때 가장 잘 굴러갈 것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고 어두운 골목에서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들 옆에 앉고 차가 막힐 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 대도시에서 살아가게끔 진화하지 않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응집력이 강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보노보처럼 우리 조상들도 매일 얼굴을 보며 잘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살아갔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질서가 있고 생산적이고 비교적 안정된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자들은 모든 아이의 이름과 집을 알았던 옛날의 공동체 생활에 가까운 도시를 설계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예측 가능한 환경과 촘촘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공공의 안정과 안도감을 가리킨다. 시카고나 뉴욕, 런던, 파리 같은 도시에 사는 라이든 이웃 주민들은 그러한 사회적 자본을 생산한다. 그것은 주민들이 같은 구역 안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쇼핑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알게 되고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여성은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임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장소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현대의 도시 설계 경향은 사는 곳과 쇼핑하는 곳, 일하는 곳을 멀찌감치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파괴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스트레스, 연료는 차치하고라도
공동체 형성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에드워드 윌슨의 말을 빌리자면 생물학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으며 본래의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게 할 때만 풀어준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지만 성공 여부는 그 삶이 인간의 본성과 얼마나 잘 맞느냐에 달려있다. 1990년대 이스라엘의 기부츠를 방문한 나는 오후에 한 젊은 부부와 차를 마시다가 아주 생생한 사례를 목격했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기프치에서 자랐다. 그 당시만 해도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협동농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 두 사람은 그러한 관습이 지금은 폐지되고 학교가 끝난 뒤 밤에는 부모와 함께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러한 변화가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자녀를 가까이 두는 게 그냥 옳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다. 기프츠는 속박의 한계를 느껴왔다. 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지 예측하길 주저하지만 어머니와 자식 간의 유대는 신성 불가침처럼 보인다. 그것은 포유류 생물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를 건설할지 그리고 전 세계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결정할 때에도 같은 종류의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에서 수백만 년 동안 빚어온 인간 심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주변의 세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상호주의와 공감의 장으로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본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기초하여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이스라엘의 법무장관은 적의 동정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요세프 라피드는 이집트 국경지대에 들어서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가옥 수천 채를 철거하려는 이스라엘 군의 계획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저녁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텔레비전에서 늙은 여인이 폐허로 변한 자기 집에서 기어다니며 혹시 타일 밑에 자기가 먹던 약이 없나 뒤지는 걸 보고 만약 저 사람이 내 어머니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피드의 할머니는 유대인 대학살 때 희생되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은 이러한 감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라피드와 정치적 거리를 두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이 어떻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정의를 넓힐 수 있는지 보여준다. 라피드는 갑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가 염려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감은 외국인 혐오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무기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공감은 취약하다. 우리와 가까운 친척들의 경우 공감은 어린 유인원이 비탄에 빠진 걸 보거나 하는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스위치가 켜진다. 그렇지만 외부의 구성원이나 먹이 같은 다른 종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스위치가 꺼진다. 침팬지가 뇌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원숭이의 두개골을 나무 둥치에다 대고 쳐부수는 장면을 보면 끔찍하네. 유인원이 공감을 느낀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보노보는 덜 잔인하지만 공감이 겉으로 표현되기까지는 여러 겹의 여과장치를 거쳐야만 한다. 여과장치가 공감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해 항상 동정을 느낄 수 있는 유인원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나가기 전엔 설계상 외부인을 내부인과 동일시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적을 미워하고 모르는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는 대체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또 낯선 사람을 대할 때는 완전히 딴 동물로 변한다. 이러한 태도는 윈스턴 처칠이 용감한 전사 정치인으로 명성을 얻기 오래전에 쓴 글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인류의 이야기는 전쟁이다. 인용입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전쟁이다. 잠깐 동안의 위태로운 막간을 제외하고 세상은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서로 죽이는 투쟁이 만연했으며 끝날 줄 몰랐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처칠의 이 글은 상당히 과장된 표현이다. 우리가 천사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처칠은 막간을 잘못 이해했다. 오늘날의 수렵 채집인 집단들은 대개 평화롭게 공존한다. 공간이 훨씬 넓고 경쟁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은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 간의 조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간간이 막간에 대결이 벌어지곤 했을 것이다. 비록 환경은 변했지만 서로 혜택을 주는 집단 간 관계를 가능케 한 마음 자세로 회귀하는 것은 우리의 호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지 모른다. 최소한 우리는 다른 집단과 싸우기보다 함께 잘 지낸 역사가 훨씬 길다. 우리 속에는 집단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배제하는 침팬지적 측면과 경계선을 넘어선 난교와 털고르기를 허용하는 본호보적인 측면이 모두 담겨 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갑니다. 아이고 다리야.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읽고 감사액을 읽으면 끝납니다. 자, 우리 속에는 어떤 유인원이 들어있을까? 혹성 탈출에서 아리의 역할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헬레나 보넘 카터는 그냥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유인원과 접촉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를 비롯해 다른 배우들은 소위 유인원 학원이란 곳에 가서 유인원의 자세와 동작을 배웠다. 비록 몸집이 작은 보넘 카터가 침팬지 역할을 맡긴 했지만 그녀가 자기 속에서 발견한 것은 관능적인 보노보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두 유인원의 차이는 심리학자들이 HE 성격과 HA 성격이라고 구별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HE는 위계질서 강조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법과 질서와 가혹한 조처를 신봉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반면 HA는 위계질서 약화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경기장의 지면을 반반하게 만들려는 성격을 의미한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이냐가 아니다. 이 둘이 적절히 조화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사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를 다루는 사법제도처럼 HE가 좀 더 강한 제도와 민권운동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기구처럼 HA가 좀 더 강한 제도가 균형을 이루며 양립하고 있다. 사람은 각자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한쪽으로 약간 더 치우쳐져 있으며 어느 종 전체를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침팬지는 HE가 좀 더 강한 성격으로 보노보는 HA가 강한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유인원 사이의 잡종처럼 행동할까? 우리는 실제 잡종의 행동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잡종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도 존재한다.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동물원이라면 멸종위기에 처한 두 영장류종을 의도적으로 이종 교배시켜 잡종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지만 프랑스의 한 순회 서커스단이 흥미로운 목소리를 내는 유인원을 데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들은 침팬지로 생각되었지만 전문가들이 듣기에 그 목소리는 보노보처럼 높고 날카로웠다. 조사 결과 그 서커스단이 오래전에 사들인 콩고라는 이름의 유인원은 사실 수컷 보노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련사는 곧 이 수컷의 성적 욕구가 아주 강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그것을 이용해 공연을 잘하면 암컷 유인원들과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보상을 제공했다. 암컷 유인원은 모두 침팬지였다. 그 사이에 태어난 새끼는 보낸지 또는 침포보라고 불러야 하나? 여하튼 그 새끼들은 별 어려움 없이 두 발로 걸었고 온순한 태도와 높은 감수성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는 이 잡종과 닮은 점이 아주 많아 보인다. 운 좋게도 우리 내면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종의 유인원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25년 동안 생물학이 밝혀낸 것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게 해준다. 우리 자신을 자기 기만적인 도덕성을 지닌 순전히 이기적이고 비열한 존재로 보는 견해는 이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만약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유인원이라면 혹은 모든 생물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인원에서 유래했다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것에서부터 가장 고상한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죠. 그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은 우리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빚어낸 것과 똑같은 선택의 산물이다. 실패한 유전자형을 제거함으로써 그러한 동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 지닌 강점이다. 만약 과정을 그 결과물과 혼동하는 오류, 즉 베토벤의 오류만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상에서 걸어다닌 동물 중 내면적으로 가장 큰 갈등을 겪은 동물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동물은 자연의 환경과 동족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파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공감과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다. 바로 이 동물이 지구상의 나머지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적이 누구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동맹이 누구인지 분간해야 할 것이다. 네. 이건 좀 울림이 있는 대목이네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제입니다, 사실상.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유인원이라면, 혹은 모든 생물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인원에서 유래했다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것에서부터 가장 고상한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기질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저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은 우리의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을 빚어낸 것과 똑같은 선택의 과정이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걸어다닌 동물 중 내면적으로 가장 큰 갈등을 겪은 동물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동물은 자신의 환경과 동족을 믿기 어려울 만큼 파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풍부한 공감과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다. 예, 감사의 글. 이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준 영장류는 인간과 비인간을 막론하고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책의 중심 개념은 더그 에이브람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나왔다. 그 당시 나는 평생에 걸쳐 얻은 영장류에 관한 전문 지식을 인간 행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 중이었고, 더그는 그때까지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보노보, 곧 피그미 침팬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두 아이디어가 합쳐져 인간과 침팬지와 보노보의 행동을 직접 비교 연구하는 책으로 탄생했다. 이 책은 자연 속에서 우리 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해준다. 독자들이 읽기 쉬운 글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리버헤드 출판사의 편집자 제이크 모리시와 더그 에이브럼스, 웬디 칼턴, 그리고 내 아내 캐서린 마린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책을 잘 만들어줄 훌륭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애써준 내 에이전트 미셸 테슬러에게도 감사드린다. 나는 네덜란드에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지도교수인 얀 반 호프와 그의 동생인 아르넴 동물원장 안톤 반 호프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았다. 나를 대서양 건너편인 이곳 미국으로 오게 한 로버트 고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이다. 미국에서 함께 일한 협력자, 전문기술자, 학생은 하도 많아서 일일이 거명할 수 없지만 내 연구를 돕고 참신한 질문을 제기해 준 데 대해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를 도와준 알렉산드루 아리바, 마리에타 딘도, 마이클 해먼드, 밀턴 해리스, 니시다 도시 사다,
에이미 페리 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캐서린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아내를 참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진들이 좀 있는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침팬지 이게 이 보노보입니다. 수컷 보노보. 아 정말 사람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보노보 와 정말 사람같이 서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킹메이커 늙은 침팬지 에로엔입니다. 에로엔 그 문제 말한 에로엔 니키를 도와서 니키가 권좌에 오르도록 도와준 이 침팬지가 마마입니다. 마마 암컷들에서 가장 수요율이 높은. 그래서 그리고 이게 밑에 그림이 에로엔 니키 로이트 에로엔 니키 로이트. 이 맨 오른쪽에 로이트가 요 에로엔과 니키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지지러빙 지지러빙 암컷들끼리 유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노보의 고아는 훨씬 크다 그랬어요. 왼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보노보 인간처럼 정상위를 하고 있는 정상위로 섹스를 하고 있는 보노보의 사진입니다. 예, 자 이로써 내 안의 유인원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밥을 좀 먹고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해요. 한 편 보고 오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